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뉴저지 한인회가 고 김복동 할머니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플러싱 다운타운에서 맨홀이 폭발해 인근 아파트 전기가 끊기면서 수천 명의 주민이 추위에 떨었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이 뉴욕주 총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가 스포츠 도박 허용을 추진합니다. 공청회 등을 통한 60일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투표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살인적인 한파에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주정부 사무실을 문 닫았습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0일 수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향년 93세를 일기로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마지막 말은 끝까지 싸워달라였습니다.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일본군 성노예로 고통받은 사실을 세상에 알린 고 김복동 할머니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소식 양준화 기자입니다. 보라색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김복동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향년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일본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편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는 오늘부터 조문객을 위해 뉴저지 한인회관에 김복동 할머니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역사적인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진정한 사과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1926년 경상남도 양산에서 태어나 15살에 1940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김복동 할머니는 1992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며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끊임없이 고발했습니다. 한인 동포 사회도 김복동 할머니 별세에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아직 남아 계신 23분의 그 위안부 할머니께서는 살아 생전에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로써 일본에 끌려간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현재 23명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는 여성 인권운동가 김복동 시민장으로 치러집니다.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 발인에 이어 오전 10시 반부터는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영결식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플러싱 다운타운에서 맨홀이 폭발해 인근 아파트 전기가 끊기면서 수천 명의 주민이 추위에 떨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0시 30분쯤 플러싱 체리 애비뉴와 콜든 스트리트 사이에 있는 맨홀에서 콘 에디슨 유틸리티 케이블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로 인근 고층 아파트 3곳과 약 600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고 온수와 히터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화재로 인해 맨홀에서는 연기와 굉음을 동반한 수차례 폭발이 발생했고 놀란 주민 50여 명이 대피 소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전기 공급 중단으로 인근 건물 로비에서 늦은 시간까지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화재는 29일 오전 1시 46분에 진압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9일 오전 6시부터 전기 공급은 재개됐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이 뉴욕주 총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들을 29일 통과시켰습니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가족이 위험 인물을 지정해 총기 소지를 원천 봉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이날 통과된 추가 규제 법안들은 범프 스탁 즉 소총 자동화 장치의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으로서 위험 인물로 분류된 개인의 총기 소지도 금지하는 레드 플래그 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주의 인물의 총기 구입 시 신원 조회 기간을 현행 3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법안과 뉴욕주 초중학교 교사의 무장을 금지하는 법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드 플래그 법안으로 불리는 이번 새 법안에 의하면 자신 혹은 다른 사람에게 큰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의 경우 정신 분석에 따라 위험 인물로 분류되면 총기 구입이나 소유가 금지되며 법원 명령을 통해 이미 소유한 총기의 압수도 가능해집니다. 특정 개인을 위험 인물로 지목할 수 있는 사람은 경찰이나 교사 혹은 해당 인물의 가족 등이며 위험 인물인지를 결정하는 데는 해당 인물이 자신 혹은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그런 위협을 한 경우와 무기와 연루된 기소 혹은 유죄 선고를 받은 적이 있거나 무모하게 총기를 사용하거나 과시한 적이 있거나 현재 알코올 혹은 약물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총기 구입 시 의무화되는 신원 조회 기간을 현행 3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법안도 이날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 45일 후 발효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전체에 새로운 우체통이 설치됩니다. 그동안 우체통 구멍 안으로 줄을 집어넣어 편지들을 달라붙게 하는 소위 우체통 낚시로 우편물을 훔치는 도둑들이 기승을 부리자 절도를 막는 새로운 우체통이 등장한 것인데요. 이 소식 양준화 기자가 다시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5개 지역 전체에 같은 색깔이지만 좀 다른 새로운 우체통이 설치 중에 있습니다. 우체통 낚시꾼들은 긴 줄이나 병을 이용해서 달라붙는 덫을 편지에 닿게 해서 훔친 후 수표 등을 갈취해 왔습니다. 범인들은 훔친 수표에서 수취인을 교묘하게 자신의 것으로 고치거나 심지어 금액도 위조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체통 낚시 범죄는 3년 전 브롱스에서 처음 신고된 후 뉴욕시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우체통은 종전처럼 간단한 편지 봉투들을 쉽게 넣을 수 있지만 범인들이 쉽게 편지를 꺼내기는 어렵게 고안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도둑들은 또 다른 수법을 고안해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우편물이라면 귀찮더라도 우체국에 직접 가서 붙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혹은 부득이 우체통에 메일을 넣을 경우는 마지막 수거 시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장 가까운 시간에 넣거나 주말 내내 넣어두는 일 등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주가 스포츠 도박 허용을 추진합니다. 뉴욕주 게이밍 커미션은 지난 28일 업스테이트 4곳의 카지노에서 스포츠 도박을 합법화하는 투표를 진행해 통과시킨 뒤 공청회 등을 통한 60일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투표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현재의 계획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오는 5월 초부터 뉴욕주에서 스포츠 도박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뉴욕주 내 미국 원주민 소유 카지노들도 게이밍 커미션이 정한 규칙을 따를 경우 스포츠 도박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업스테이트 카지노들에 대한 스포츠 도박 허용을 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이미 스포츠 도박이 합법화됐는데 지난해 주정부는 $1,000만 추가 세수를 얻었고 관련 업계는 $9,400만 수입을 올렸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살인적인 한파에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주정부 사무실을 일찍 문 닫고 뉴저지 주민들이 급강하는 기온에 보통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지구온난화의 부작용으로 북극의 차가운 공기를 막아놓던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북극에 머물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살인적인 한파가 오늘부터 동부로 진입 뉴욕, 뉴저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한파로 가능한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중에는 단단하게 몸을 감싸 피부를 장시간 노출해서 동상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살인적인 차가운 공기 속에서는 30분 이상 피부를 노출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한 차례 가벼운 눈이 내리면서 영하의 날씨 탓에 도로 일부가 얼어붙는 블랙 아이스 현상에 운전자들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뉴욕, 뉴저지 일원에 가장 추운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체감 온도는
화씨로 영하 10도, 섭씨로는 영하 23도까지 내려가며 주말인 토요일이 돼서야 최고 온도가 영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시카고를 비롯한 중북부 지역의 체감 기온이 섭씨 영하 50도 밑으로 떨어지는 등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시카고와 일리노이주 북부 지역에 예보된 체감 기온은 섭씨 최저 영하 55도, 거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일리노이주 전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일리노이주뿐만 아니라 오데오 주변, 미시간, 위스콘신주도 마찬가지로 한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가 섭씨 영하 40도의 폭설까지 겹치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노인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북극 주변을 강하게 회전하는 소용돌이 바람 때문이라고 미 국립기상청이 분석했습니다. 소용돌이 바람은 제트기류 영향으로 북극 주변에 갇힌 채로 회전하지만 지구 온난화 등 여러 이유로 남아있는데 이번 주말부터는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한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다고 경제매체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BC 방송이 지난주 경제전문가 4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48%는 올해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했고 30%는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연준이 올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17%에 달했습니다. 다만 이번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대해선 응답자 전원이 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워싱턴주와 오레곤주에서 홍역이 잇따라 발생해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워싱턴 주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워싱턴주는 공식 성명을 통해 홍역은 영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고감염성 질병이라며 다른 카운티로 급속히 번질 수 있는 위험한 공중보건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홍역 확진 환자 일부가 오리건주, 포틀랜드 등 타주를 방문한 사실이 밝혀지자 미 전역의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를 방문했던 2명의 어린이가 하와이로 돌아온 후 하와이에서 2건의 홍역 확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주나 오레곤주를 방문하고 돌아온 아동들에게 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워싱턴주와 오레곤주와 가까이 있는 캘리포니아 경우 일부 학부모들은 홍역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명 백신 괴담 등으로 자녀의 예방접종을 꺼리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은 의사로부터 백신 접종을 맞았다는 확인을 받을 경우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캘리포니아 주 예방 접종률이 크게 낮아 질병통제예방센터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한인 여성들 얼굴에 불법 레이저 피부 시술을 한 한인 이발소 업주가 체포됐습니다. 29일 버겐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팰리세이즈 파크 브로드 애비뉴에 있는 70대의 이발관 업주 최모 씨가 불법으로 고객에게 레이저 시술을 하다 흉터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2명 이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수사를 벌여 지난 25일 최 씨를 체포했습니다. 최 씨는 체포된 뒤 버겐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났습니다. 데니스 켈로 검사는 최 씨의 불법 시술은 얼굴 등의 흉터와 부상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퀸즈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된 32살의 모하메드 살레가 호송차에서 수갑을 찬 채로 탈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화요일 오후 10시경 마약 밀매 관련 제보를 받고 14스트리트과 41 애비뉴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덮쳐 8명을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 수송 과정에서 모하메드 살레가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방검찰은 브루클린과 스태튼 아일랜드를 무대로 미 시민권자와의 위장 결혼을 알선하고 소개비조로 수만 달러를 챙긴 60대 부부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는 미국 이민을 원하는 외국인과 미국 시민권자가 결혼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고 비자 인터뷰에서 이민국 공무원을 속일 수 있는 방법 등을 훈련시켜 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그 대가로 수만 달러를 받았고 그 돈 중 일부는 가짜 결혼에 응한 시민권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제36대 뉴욕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을 실시합니다. 선거일은 3월 3일입니다.
선관위 측은 뜻있고 참신한 후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 소상공인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니디아 벨라쿠에즈 소상공인위원회 의장은 김 의원을 경제발전 세금 소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뉴저지주 3선거구 소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우선순위로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어린이 납중독을 막기 위한 향후 10년간의 납중독 예방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시 당국에 따르면 향후 1가구 또는 2가구 주택에 대해 페인트 납성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하고 대형 빌딩의 경우 벗겨진 페인트에 대한 납성분 검사와 신규 빌딩 공사장에서의 납 독성 물질이 검출되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합니다. 한국계 혈통의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이 2021년도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존슨 시 의장은 차기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며 뉴욕시를 사랑하고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시 의장은 $250 이상의 후원금이나 건설개발업자나 건설개발회사 근로자, 로비회사 근로자와 정치위원회로부터의 후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김광우 공인회계사를 모시고 세금 보고 관련 내용 계속해서 3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시죠. 네, 3부입니다. 네,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분들이 특별히 뭐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일단 그분들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1099의 이슈입니다. 1099? 예, 예. 99? 아까 일부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던 것 예,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예. 뭐예요? 일단 1099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득의 종류의 하나인데 이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내가 급여를 받을 때마다 세금을 이미 다 떼고 나머지만 네. 받죠. 이 말은 뭐냐면 소득, 급여 소득이라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이미 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연중 세금을 납부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자영업자나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1099을 받으시는 분들은 네. 세금을 떼고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네. 1년치 소득을 세금 보고하면서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시게 되니까 세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 그런데 네. 이제 스몰 비즈니스 분들이 이 1년치 세금을 또 이렇게 몇천 불 네. 이 자금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네.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을 또 늦게 내는 이런 경향도 생기고 네. 세금을 늦게 내면 또 벌금도 내야 되고 네. 이자도 내야 되고 네.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돼서 문제가 되죠. 네, 뭐 납부 분할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바로 그게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원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월 15일 매년 세금 보고 하지만 그러나 그건 세금 보고 듀데이시고 세금은 사실은 연중 미리미리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세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1099을 받으시는 분들은 분기에 한 번씩 1년에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네. 4사분기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미리 세금을 예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Estimate Tax Payment 내지는 예납세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예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네. 또 거기에 따른 벌금이 세금 보고를 4월 15일까지 정상적으로 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네, 예납을 하지 않았다 해서 납부해야 되는 벌금이 또 추가로 붙습니다. 네. 근데 이런 벌금을 자기가 납부하고 있다는 네.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벌금 많이 붙어요? 그 벌금은 이제 연방도 벌금이 있고요. 주정부에도 또 역시 벌금이 있는데 양쪽으로 물어야 5%에서 되네요. 한 10%까지 이 벌금을 납부하셔야 되니까 네. 분기에 한 번씩 예납세를 납부하시도록 그래야 좀 부담이 덜하고요. 네,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4분기로 나눠서 맞습니다. 예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예, 예. 네, 자영업자들한테 또 다른 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 없을까요? 예. 이 스몰 비즈니스나 자영업자들이 이제 비즈니스 할 때 사실 가장 크게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이 네. 자동차 비용입니다. 자동차 비용? 예. 근데 이제 자동차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 마일리지당 54.5센트, 그러니까 네. 뭐 라운드업해서 55센트씩 이제 공제를 하는 방법이 네. 있어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비즈니스 하면서 10,000마일을 뛰었다, 자동차를. 네네. 그럼 10,000마일 곱하기 55센트, 그러니까
5,500불까지 네. 이 자동차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마일리지 적용한다 이런 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마일리지보다는 네. 내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있어요. 가스비, 파킹비, 뭐 네, 수선비, 네. 기타 등등. 네. 이렇게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마일리지당 55센트 계산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굳이 마일리지 광고를 사용하지 않고 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다 공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음. 근데 주의할 거는 이거는 액츄얼 익스펜스를 네. 공제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내가 지출했다는 지출 증명 서류, 네. 영수증이죠. 네네. 영수증을 꼭 다 반드시 챙겨야 되는 이런 불편함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군요. 예. 네. 근데 마지막으로 또 뭐 하실 말씀 뭐 예. 이런 것들 꼭 시청자들이 알아야 하는 어떤 간단한 정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예, 말씀해 자동차 주시죠. 비용 공제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네. 자동차 비용 공제가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어뷰즈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IRS가 이 감사를 많이 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는 이 스몰 비즈니스분들이 자동차를 운영하지만 그 자동차를 비즈니스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다 개인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네, 그렇죠. 비즈니스 목적으로도 네, 사용을 하는데 네, 네. 좀 전에 만마일 예를 들었잖아요. 네. 이런 거예요. 만마일을 내가 1년 동안 몰았는데 비즈니스 목적으로는 내가 6천 마일을 몰고 네. 뭐 아이들 학교 픽업해주고 그로서리하고 개인적으로 한 4천 마일을 자동차를 몰았다고 네. 친다면 네, 네. 마일리지를 계산할 때 55센트 계산할 때 만 마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만 마일은 뛰었지만 비즈니스는 6천 마일이었기 때문에 6천 마일 곱하기 55센트 그래서 공제를 하거나 아니면 네. 실제로 지출된 비용이 예를 들어서 5천 불이었다. 네. 그럼 5천 불을 다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비즈니스 목적으로 6천 마일이니까 60%만 네. 썼잖아요. 네. 자동차를. 네. 그러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60%만 공제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기억을 하시면 뭐 이런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예,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광호 공인 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수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